자, 우리가 블로그에 상위 검색 노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검색 상위 노출이란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숙제로 써주셨던 포스팅들을 제가 한 번씩 검색을 해보니까 상위 노출에 잘 되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블로그 영역에 바로 노출이 되면서 검색 탭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는 이제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어졌을 때 노출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랑 가장 부합된 자료, 즉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검색 결과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때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자료를 검색 상위에 노출해주게 되는데 이 부합하는 작성 방법을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SEO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 내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되면 방문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늘고 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도 많이 느는 상황이 돼요. 자, 이 부분은 네이버의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서 채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해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컨텐츠라면 그것을 읽느라고 블로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정말로 좋은 글이면 사람들이 퍼갈 거예요. 그게 이제 스크랩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남기기도 할 테고 공감을 누르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 블로그의 지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발행을 하고 소통을 해서 내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면서 오랫동안 상위 노출에 머무를 수 있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자, C랭크 알고리즘의 항목은 이렇게 들어가져요. 물론 네이버에서는 C랭크 알고리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이아 로직이라든지 바트 로직이 더 이제 뒷받침되는 알고리즘으로 있긴 한데 대표로 이루어지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이라 C랭크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 같이 문서를 어떤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거고요. 네이버 DB라는 거는 인물이나 영화 정보와 같은 어떤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걸 네이버 DB라고 하죠. 서치 로그라는 거는 검색 이용자들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거고, 체인 스코어라는 거는 웹 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인데 검색 엔진이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플랫폼, 즉 네이버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정보를 얻게끔 하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걸 좋아하지 실제로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하는 걸 체인 스코어라고 하죠.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 서비스 안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조하는 건데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인지 계산하는 거고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선정하는 공식 블로그인지 여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C랭크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요. 자,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최적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포스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 벤치마킹 하기라고 하는데, 일단 내가 벤치마킹할 블로그 글을 클릭한 후에 포스트의 본문이 나오면 익스플로러에서 또는 크롬에서, 구글에서
뭐 엣지 브라우저에서 상관없이 편집의 2페이지 찾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그 블로그 글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반복이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제가 군자동 빌라라고 쳤어요. 여기 뷰가 보통 이제 블로그랑 카페가 모여 있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빌라랭 가이드라는 어떤 분이 올린 글이 2022년 1월 14일 날 올린 글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여기 분양 정보가 있고 여기서 컨트롤 F를 하면 이렇게 찾기가 뜨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군자동이라고 쳐보면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됐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인터넷에다가 키워드로 하나 검색을 해보시고요. 어떤 블로그를 하나 열어서 그 키워드가 몇 번 반복이 됐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검색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소개해 볼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은 글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결정짓는 요소의 세부적인 설정 값이야 우리가 네이버 개발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앞에 군자동 아파트, 군자동 빌라 이런 게 키워드가 들어있죠.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본문에서도 같이 썼더라. 군자동 아파트, 군자동 아파트, 군자동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검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째,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글 제목에 키워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임플란트 잘하는 곳이라고 만약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는 요 군자동 빌라라는 걸 검색해보면 빌라랭 가이드에 요 군자동 빌라라는 요 단어도 들어있지만 그 다음 7일 전에 적은 투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군자동 빌라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시작 요 블로그에도 군자동 신축 빌라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이 검색이 돼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막무가내로 포스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건 포스팅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즉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본문에도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검색 노출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글 제목에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지 않다면 거의 검색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둘째,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글 본문에 글 제목을 넣고 노출시킬 키워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지만 본문에도 키워드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게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글 본문 내용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강조를 할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읽을 때도 훨씬 더 가독성이 돼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읽기도 하고 또 검색의 상위 노출에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미치는 영향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 노출할 키워드 그러니까는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크기랑 색상으로 강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네 번째로는 글 본문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크기에 따른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텍스트만 적혀져 있는 것보단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적혀져 있는 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까지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즉 텍스트만 작성된 포스트보단 이미지와 동영상이 포함된 포스트의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문서 같은 걸 작성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텍스트만 적혀져 있는 문서보다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문서가 같은 한글 문서라고 하더라도 더 용량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았을 때도 이미지가 같이 들어간 게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당연히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올렸다라고 더 생각하게 되고, 동영상은 이미지보다 더 용량이 크죠. 그래서도 얘가 제일 많이 더 노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요, 글만 쫘르륵 있는 거는 사실 오래 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죠? 글만 쫙 있을 때 우리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읽다가 나가게 될 확률이 높지만, 글과 이미지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글을 보다 이미지를 보다 하면서 끝까지 내용을 읽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동영상도 있으면 그 동영상을 눌러서 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이 글이 되게 신뢰성이 있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네이버에선 판단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 상위에 더 노출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때 뷰를 열어서 보지만 이미지를 눌러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꼭 이렇게 눌러보진 않더라도 통합해서 보면요, 파워링크는 광고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이거 지역에 대한 광고고, 매물이 있고, 그 다음 뷰가 있어요. 그쵸? 이 뷰가 아까 전에 제가 눌렀던 뷰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으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거는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요. 근데 이 이미지들이 어디 올려져 있는 게 뜨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들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거기다 같이 올렸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탭에서 따로 눌러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밑에 있는 게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 탭도 보면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주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이 앞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또는 동영상 탭을 눌러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블로그 하나만 적었더라도 이 통합에서 일단 보이고, 뷰 탭과 이미지 탭, 동영상 탭에서 각각 노출이 돼서 보이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상위 노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만 적는 것보단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올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텍스트랑 이미지랑 그리고 동영상도 같이 올려주시면 검색에서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의 개수와 크기는 이라는 부분인데요. 포스트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많이 삽입했다고 반드시 검색 결과 상위 노출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럼 포스트 한 개당 보통은 이미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10개라고 적긴 했는데요. 한 10개에서 20개,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는 30개까지 올리기도 해요. 어찌됐건 포스트 한 개당 그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 볼 수가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릴 때는 너무 작은 거는 용량도 작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찍은 것도 우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큰 사이즈거든요. 그런 걸 올리면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분도 맞춰주시면 좋긴 한데, 블로그에 삽입된 이미지나 동영상은요, 이미지 검색 탭과 동영상 검색 탭에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이름을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미지 검색 탭이나 동영상 검색 탭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보지 못하게 지정하는 것보단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지정해 주는 게 검색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요, 저도 해봤는데 일일이 이 이름을 바꿔서 올리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상위 노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자, 이거는요, 검색 엔진은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건 프로필 내용에도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게 하고 카테고리 명에도 관련된 키워드들을 쓰고 포스트도 그 핵심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써서 그 검색 엔진에 최적화시키는 걸 키워드 밀도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빌라정보통이라는 곳을 잠깐 캡처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딱 봐도 여기가 부동산, 빌라에 관련된 내용들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들 보니까 주로 내 집 마련, 빌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빌라에 관련된 그 블로그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일단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는 것보다는 주로는 어떤 거냐면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는다면 블로그의 지수를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검색 엔진에 조금 더 최적화가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에 보면 태그 달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글의 주제와 연관된 태그, 즉 꼬리표를 입력해서 등록하면 그림과 같이 포스트 하단에 태그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태그는 포스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라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들을 적어주시는 게 맞겠죠.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상호간의 연관성이 높으면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검색 상위에 노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적은 글이 블로그에 잘 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준최적화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마 대카테고리, 그러니까 짧은 단일 키워드로 뜨기는 처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블로그 제목 있죠. 내 블로그 포스팅 제목. 그 포스팅 제목을 그대로 쳐서 네이버에 띄워보는 거예요. 그때 떴다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는 그래도 준최적화가 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짧은 키워드만 적어도 뜨게 된다면 굉장히 최적화가 된 상위 노출이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일단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을 좀 판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10년 전쯤, 아니 10년은 좀 너무한가요? 한 3년 전쯤에 쓴 글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성이 높아 보여요? 당연히 최근 거죠. 네, 그래서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역 맛집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작성한 글보다 만약 예전에 작성한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준다면 검색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의 본연의 의무는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글이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네이버는 로직을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직에 딱 맞춰서 그에 맞게 점수를 제일 최대로 받아서 위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매번마다 로직을 공부하셔야 될 텐데 그 로직이 공개되진 또 않거든요. 그러면 엄청 피곤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기보다 아예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로직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용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블로그의 로직을 바꿔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생각하셨을 때 최신의 글, 그러면서도 약간 신뢰성이 있을 법한 그런 글들을 작성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위 노출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상위에 이르 노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두 번째로는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된 게 최신성으로 인해서 상위에 노출이 됐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밑으로 금방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턱걸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턱걸이를 처음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분들도 있죠. 그게 바로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금방 내려오시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요 부분인데,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여놓게 된다면 우리가 상위에 아까 그 블로그 최적화로 검색 상위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도 오랫동안 머무르는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여기 군자동 빌라라고 쳤던 거를 가정해 본다면요. 이 글은 7일 전에 올린 글이에요. 최신성에 따라서 위쪽에 올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2022년 1월 14일, 최신이 아니죠. 그런데 얘가 더 앞쪽으로 온 이유는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6월 28일, 8월 4일. 요건 이제 최신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도 보시면 1월 27일이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요런 애들은 지금 얘보다 조금 더 아마 블로그 특히나 제가 적은 이 군자동 빌라라고 적은 이 키워드에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내 블로그의 품질 지수가 높다면 오랫동안 상위 노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블로그의 지수는 활동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활동 지수라는 거는 운영 기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했느냐 이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생 블로그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게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포스트를 많이 썼고 얼마나 자주자주 포스트를 쓰고 있고 최근에 포스트를 자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활동지수를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물론 길다면 더 좋기는 하지만 운영기간이 짧더라도 포스트를 자주자주 최근에 잘 쓰고 있다면 활동지수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기지수라는 건 포스트의 주목도 플러스 인기도를 뜻해요.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눌러주고 아마 댓글도 많이 달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의 포스팅은 굉장히 믿음직한 포스팅이겠죠. 그래서 그런 주목도랑 인기도는 인기지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뢰지수는 내용의 충실성이에요. 아까 보면은 키워드가 몇 번이나 좀 많이 들어가고 중간중간 사진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소통에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 댓글을 달면은 답글을 잘 달아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신뢰 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져서 블로그 지수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평가 산출이 되면서 상위 노출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댓글이 달려있는 그런 댓글이 좀 자주자주 달려지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또는 공감이 잘 일어나는지, 인기가 있는 블로그인지, 또는 사람들이 정보다 싶으면은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을 해가죠. 그와 같이 반응하는 블로그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블로그의 지수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자주 포스팅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블로그 쓰기 빈도라든지 그 최근에 포스트를 얼마나 쓰느냐인데, 한꺼번에 내가 30개를 다 작성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꾸준하게 적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하루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이쪽이 더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매일마다 이렇게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약간 습관 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일기장에 일기를 쓰더라도 보통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이제 일기를 쓸 때요. 맨 마지막에 몰아서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꾸준하게 써서 방학 마지막에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작성을 하는 게 지수 높이는 데 더 유리하더라 라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만약에 일이 바빠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내가 작성이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예약글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는. 그래서 블로그에 예약글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글을 올리겠다라는 걸 써놓게 된다면 그때 글이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둘째, 활동 지수를 높여라. 이거는 이제 블로그의 활동 지수라 해서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값인데요.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웃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기는 등 자신의 블로그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가, 즉 품앗이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동 지수가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랑 관련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블로그에 찾아가서 뭐 댓글을 남기거나 공감을 달거나 이런 것들부터도 아마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활동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이추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로 이웃 추가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내 블로그로 올리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좀 모집을 해서 활동 지수를 높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셋째, 이웃을 꾸준히 관리해라. 보통 이제 블로그에 이웃이 별로 없을 때는 방문객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게 될 수도 있고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고 공감을 남겨준다면 내가 훨씬 힘이 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만약 이웃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나부터도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이 공감할 수 있는 포스트를 적거나 아니면 내가 이웃한테 댓글을 달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 블로그를 찾아가서 댓글도 적고 공감도 눌러주고 내 블로그도 놀러와라고 간단하게 적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웃들과 교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웃과 꾸준하게 관리가 되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보통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는요, 복사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겪은 것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용하는 포스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포스트, 이런 것들은 독창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문서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블로그의 선정 기준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판단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장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농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 안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맛집을 적거나 뭐 갑자기 예를 들어 다른 내용들을 적는 것보단 가급적이면은 그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해당하는 글들을 적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분야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엘리라는 블로그는요, 잡블로그 형태로 키우고 있어요. 잡블로그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이거저거 다 올리는 거예요. 맛집도 올리고 리뷰도 올리고 그냥 일상에 어디 가서 올린 것도 올리고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올리는 걸 잡블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런 블로그는 약간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그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이제 체험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어떤 소개를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일상의 블로그라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만약 어떤 기관에 대한 블로그 또는 무엇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블로그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채워 넣는 쪽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오랫동안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6번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자, 이거는 블로그 안에 좋은 글이 많을 때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린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 검색에서 일단 먼저 찾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자동 빌라만 계속 하지 말고 그때 뭐였죠? 교동 농장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라의 일상 이야기 다음에 오가니팜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 교동농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딱 보여지는 게 일단 이 대표 이미지죠. 지금 보면은 사라의 일상 이야기라는 거 2022년 1월 1일에 그리고 사진이 뿌리 사진들이 좀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일 전에 히든팜 올려주신 거는 새싹 사진이고 2일 전이니까 최신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걸 눌러보기보다 사람들이 아마 이걸 눌러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글들을 이렇게 만약 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더 새롭게 늘어났네요. 히든팜을 시작하면서 뭐가 하나 더 있구나. 11시간 전에 올려주신 게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진다라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이 글만 보지 않고 다른 글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포스팅을 보려고 눌러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팅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배고픈 고라니 먹이, 뭐 옥수수의 내용도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글들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페이지 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이런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글이 좋고 일단 글이 좀 많게 되면은 그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페이지 뷰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라의 일상 이야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체험농장 뭐 원팜 너무 좋아 요거가 엮인 글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아마 이 글을 한번 제가 눌러보면요. 여기는 제가 잘 적었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글을 적어 놓은 거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게 먹는 이야기라는 부분에 농장에 대한 게시글이 원팜 농장이랑 뭐 그 외에 다른 글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엮인 글로 묶어져서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뷰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적다 보면은 이렇게 엮인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리게 되면 오랫동안 체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조금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실시간 검색어를 노리는 거죠. 사람들이 실시간 검색어는 많이들 찾다 보니 내가 그거를 포스트 제목이나 본문에 적어서 트래픽을 늘리겠다 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 트래픽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시간 검색어는 특징이 있는 게요. 보통 하루 이틀 반짝 많이 검색하고 그 다음엔 검색을 안 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조회수가 뚝 떨어지겠죠. 만약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트를 좋은 포스트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스팸 필터가 작동해서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포스트의 내용과 무관한 낚시성 제목으로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요. 일단 제목하고 내용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노출이 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제목하고 내용에다 키워드를 적어서 엉뚱한 내용을 적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트래픽이야 증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글을 읽어보고 완전 다른 내용이면 나가버리겠죠. 그렇다면은 페이지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를 않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좋은 글로 네이버가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네이버는요 복사글을 싫어해요. 이게 이제 유사문서라고 하는데 요즘은 유사문서가 보이지 않게 처리가 돼버려서 제가 유사문서를 딱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글이 막 복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본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을 적을 때 원본 글의 70% 이상 같은 글은 복사글, 즉 유사문서로 가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네이버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품질로 나중에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블로그 검색에 상위 노출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네이버의 주요 검색 엔진이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C랭크 알고리즘에 지금 현재는 다이아로직과 바트 엔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C랭크 알고리즘을 보조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번 단톡방에다가 드려볼 테니까 저희 과정 끝나고 뭐 쉬는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만 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11시 38분이니까